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한국 라칸 칼리지 중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라칸 칼리지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진행될 세미나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여성과 정신분석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 세미나의 수업의 내용은 사실 지난 8개월, 지난 8주간 한국 라칸 칼리지 정규 강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중요한 분들께서는 8주간 들어오셨던 수업의 내용들을 집약해서 세미나 내용과 정신분석 그리고 여성이라는 존재,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로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실 텐데요. 자, 특히 여성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번 라칸 칼리지 정규 수업의 테마로 설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이라는 단어는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여성성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는 혹은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락강 정신분석의 락강 이외에 학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여성성, 특히 멜라니 클라인과 같은 정신분석가가 여성이라는 개념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분석의 가부장적인 차원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도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면모로부터 일탈해서 새로운 정신분석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을 강의하는 한국 락강 칼리지에서 그 첫 번째 강좌로 지난 8주간 여성이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이기도 하죠. 여성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성이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은 어떠한 방식으로 중요한지, 혹은 락강의 정신분석을 잘 모르시더라도, 혹은 정신분석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사전 지식을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라 해도 여성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자, 여성과 정신분석이라는 이 타이틀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라팜이라고 하죠.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초기는 아니고 후기 락강 이런 이야기죠. 여성은 혹은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설정을 하죠.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팜 네그지스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라팜이라는 더 우먼, 정관사로서 규정될 수 있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제를 설정했던 것이 락강의 후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락강의 태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동시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는 무엇인가?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존재론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재.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존재는 존재론에 관련된 그 이용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첫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죠. 영원히.
전통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존재론으로서의 여자를 이야기한다면 여자는 존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여성들이 지구상에서 모두 멸종한다 해도, 인간이 모두 멸종한다 해도 여자라는 존재는 남아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의 존재론에 관련된 관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와 살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건 없건 간에, 현상적인 존재가 있건 없건 간에 존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 그런데 락강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의 존재는 정관사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자의 존재를 누가 규정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의 접근을 먼저 해보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도 여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자. 영화에도 있고, 전 세계에 여자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럼 그 여자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한국어에서 여자, 여성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여자라는 단어를 누가 어떻게 처음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여자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예를 들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조숙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이미 던진다는 건 굉장히 늦은 일 같고, 유치원생, 4살짜리 여자아이가, 파란 옷을 입고 바지를 입으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여자니까 분홍색, 핑크색 옷을 입어야지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자 꼬마애가, 유치원생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그 아이가 납득지 않은 거예요. 난 이 파란 옷이 좋은데 왜 나한테 이 핑크색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지? 혹은 왜 나에게 드레스를 입으라고 강요하지? 나는 칼 가지고 오빠들이랑 노는 게 좋은데, 장난감 칼 가지고 뚱땅뚱 싸우면서 오빠들이랑 노는 게 좋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여자가 뭔데? 나보고 여자라고는 하는데 여자는 뭐야? 그래서 그 아이가 요즘 초등학생들도 글을 알잖아요. 사전을 펼쳐본 거예요. 여자라는 뜻은 굉장히 조숙하죠. 그 정도면 천재기가 좀 있는 아이인 것이죠. 사전을 펼쳤어요. 사전을 펼쳤더니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여자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에는 남자와는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수긍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전에 그 여자라는 단어를 누가 규정했을까요? 그걸 알아보는 거 쉽죠. 사전을 누가 편찬했는지를 찾아가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만들진 않아요.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들었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진 않아요. 보니까 편찬위원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서울대 석좌 교수님부터 쭉 계세요. 그 교수님들의 성별을 보세요. 거의 다 남자분들인 거예요. 거의 다 남자분인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여자라는 단어를 만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연히 여성 교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그런 나라에서 보면 그 교수님들을 찾아봤더니 상당수가 여성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만드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남자분들이 만들었는데, 그 남자분들이 만들 때에는 혼자 그 여자라는 단어에 묘사될 수 있는 설명의 언어들을 스스로 발명해내지는 않아요. 뭔가 참조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사전도 참조하고, 외국의 사전들도 참조하고, 또 여성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도 사회학적인, 생물학적인,
철학적인 지식들도 참조하기 시작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지식들을 참조할 때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분들이 여자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창안해낸 건 아니고 이분들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식에 상당 부분 의존해서 여자라는 단어를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식으로 넘어가고 자, 어떤 사회학인지 어떤 철학인지 어떤 생물학인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탐사했던 연구했던 학자들 또한 참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인 거예요. 대부분. 자, 그 남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의 근거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부정이 됐다면 그 여자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로부터 왔다기보다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의 권력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의 권력을 아주 상식적인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고정관념. 물론 상식의 차원에서의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지식의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을 분류하고 조율하고 관념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몰락하거나 혹은 충돌해서 소멸해버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면, 즉 지식에 관련된 관념들을 고정시키는 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면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런데 인증된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냥 저작거리에서 서로 우기고 싸우는 고정관념이기보다는 인증된 고정관념인데 문제는 그렇게 인증하는 자들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대부분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사일의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남성 지배적인 사회가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나은 여성들이 더 많은 인권들을 향유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에 가서 살펴본다 해도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식사회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철학이나 서구 철학의 독일 철학자들, 20세기 철학자들, 21세기 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남자들인 거예요. 철학자들은 다 남자인 거예요. 정치인도 남자이지만 학자들도 대부분 남자라는 것이죠.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혹은 많다 해도 그 앞세대의 지식이 가부장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남성들에 의해서 지배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는 여성 학자들의 상당 부분도 역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놓고 싸우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국 고정관념들을 앞세대의 고정관념들을 사용하는데 그 앞세대의 고정관념이 유사일의 남자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 왜 그렇지? 보면 요즘에 남녀공학이 많잖아요. 그럼 남녀공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여학생들이 공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학자는 여성들이 많은 것일까? 왜일까요? 이렇게 고상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는 있지만 사실 대답은 상당히 고상하지가 않아요. 왜 남성들의 지배가 더 강력한가 하면 남성들이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폭력적, 유사일에 더 많은 폭력을 휘둘러왔고 더 많은 지배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래 왔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된 고정관념, 인증된 고정관념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지식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규정하는 여자라는 단어도 남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을 갖는다면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여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엄밀히 얘기한다면 현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가 정관사로서 규정될 수 있다면 그 정관사로서의 여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성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존재론을 폐기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에 관련된 지식은 결국 권력 효과일 뿐이다라는 것을 20세기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권력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구성한다면 그건 순수한 지식이기보다는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결탁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신분석적인 현실 때문에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반대되는 남자는 그럼 존재하는가?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남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남성이라는 규정도 사실상 신학적인 철학이 몰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론적인 모든 담론들이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데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남자는 존재해요. 남자는 존재해요. 남성적인 욕망은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성적인 욕망은 덜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적인 욕망은 혹은 여성의 존재는 욕망에 관련해서 더 많이 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성의 욕망은 더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붙잡아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존재로서 규정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왜 여성의 욕망은 더 많이 초과하는가? 자, 욕망이 초과한다는 건 더 많이 욕망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분석의 차원에서 욕망이 초과한다라고 말하면 더 많이 욕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불안하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철학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셈하는 자가 있고 셈해지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셈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지금 30여 명 30명씩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는데 여성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여성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몇 명 안 되세요. 꽤 오셨네요. 남자분들도. 자, 남자분을 제가 지금 세고 있잖아요. 얼핏 보고 별로 안 되시면 남자분은 여성분이 더 많으시면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한테 항의하실 수도 있어요. 저 남자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남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처음만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셈하고 있죠. 여러분은 셈을 당한 거예요. 누가 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 결정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간단하죠. 나는 어떤 남성분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분이 출연하시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신체로는 남자인데 여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수적인 나라에서 그분에게 성전환을 인정하고 여성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줬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례 외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남이 나를 셈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성별과 존재를 셈하려고 한다는 뜻인데 자, 이건 웬만큼 리버럴한 국가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태도라는 거예요. 셈하는 자가 있는데 그 셈하는 자는 여러분들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여성이야 혹은 나는 남성이야 라고 주장한다 해도 실제로 그것이 국가가 혹은 권력이 셈하는 기준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셈해지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셈하는 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냥 뚝 반으로 잘라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성적인 정식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나는 남자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남자는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회가 변했지만 한 40년 전이라고 칩시다.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나 남자 맞고 결혼한 것도 맞는데 아이들도 낳은 것도 맞는데 나는 설거지가 좋아요. 나 음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앞치마 두르고 나 그렇게 평생을 살래 라고 말했을 때 지금은 환영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남자분이. 근데 40년 전에는 인간 취급 못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보러 갔는데 제 꿈은요. 남자분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남자분은 30년, 40년 전에는 결혼을 못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여자인가, 어떤 남자인가까지도 규정하는 게 세마는 자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나는 여자인데 나 현모양처 같은 거 싫고 애기도 낳기 싫고 그냥 혼자 살래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제 담배를 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주체를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라는 관념으로 생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자라면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기준은, 규범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셈을 당하는 존재일 뿐이고, 그렇다면 여자도 자신이 어떤 여자일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여자야만 하는가를 셈해지는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자, 이 차원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셈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셈하는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웃집 할아버지일까요? 집에 계신 아버지일까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우리를 셈할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시장님, 대통령? 누가 우리를 셈할까요? 정신분석에서는 그 셈하는 자를 대타자라고 불러요. 대라는 단어 안 쓰지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타자에다가 아더 혹은 오트라는 부호에다가 그 오를 혹은 그 A를 대문자로 써요. 왜냐하면 타자들의 시선이 나를 셈하는 건 맞는데 그렇잖아요. 남들의 시선이 나를 셈해요. 근데 그냥 눈앞에 존재하는 살과 뼈를 가진 그냥 남이 아니고 그 남들을 합쳐놓고 추상화시키는 어떤 권력의 타자이기 때문에 대타자라고 부르고 그 대타자가 우리를 셈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적인 설명이라면 그냥 상식적인 설명을 하자면 그냥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셈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실질적인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사실상 사라진다 해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데올로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정관념이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정신분석의 용어로 대타자라고 부른 그것은 상식의 언어로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타자는 상징계라고도 불러요. 대타자 상징계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관념을 떠올려서 생각을 전개시킬 때 그 관념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주제는 여성이니까 여자는 누구일까? 여자라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 것인가? 여자는 어떻게 욕망해야 하는가? 라는 그 여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모든 개념적인 연결들을 고정시키고 변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대타자라는 거예요. 대타자. 누군가 우리를 셈하고 있는데 여성에게도 특히 그러한 셈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셈하는 자를 흉내내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여러분? 그 대타자라는 추상적인 존재를 흉내내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인물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나요? 학교 선생님들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즉 권력을 가지면 바로 대타자의 흉내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학교나 가정이나 혹은 군대나 실질적인 권력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병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특히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심리치료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대타자로 가정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여성 환자가 우울해요 라고 말한다면 물론 대놓고 그냥 약만 처방하는 분도 계세요. 속편하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데 우울증이 사실은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양심적인 의사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 우울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우울하지 않은 삶으로 이 환자를 돌려놓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진지하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의사분은 이런 식으로 암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울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도달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은 안 한다 해도 대놓고 환자가 우울증 환자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되게 모르는데 내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되는지 방법 알려줄게. 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 의사분은 안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라는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암시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암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본인도 운동해봤다는 거예요. 경험상 그런 거 해봤더니 우울증이 좀 나아지더라. 아니면 친구를 좀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분은 자기 자신은 우울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은 행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을 피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암시해줘요. 근데 그건 의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온 환자가 이미 그렇게 가정하고 오기 때문에 환자는 분명히 가정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알 거야. 내가 우울한 원인을 알고 계실 거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러면 안 오죠. 그 자리에. 안 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신분석은 이렇게 생각해요.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환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환자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진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궁극적인 무언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환상인 거예요. 근데 환자가 우울한 이유는 모든 환상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종류의 환상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 내담자가,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식이냐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내담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심리치료자들은 어느 종류의 환상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게 있겠지 라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절차 속에서 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는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그 주체, 즉 대타자, 혹은 여기서는 제가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그렇게 표현해요. 목자와 같은 위치에 서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담자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울증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증상에 관련해서도 실제로 본인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의 지식이긴 하지만. 자, 제가 지금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거쳐서 이 자리 이 수준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여자는 여자라는 지식에 의해서 구성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라는 것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대타자가 만들어요. 그리고 대타자는 가부장적인 주체예요. 즉, 그 사회를, 그 문명을 지배하는 성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지식을 구성해냈고 그 지식의 성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성적인 지식에 의해서 규정된 여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여성을 위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을 위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성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락강은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여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해낸 지식이 남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는 그것을 100%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신체는 빠져나가요. 초과하거나 흔들리죠.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 애플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깔아놓은 경우인 거예요. 그럼 잘 안 들어가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누가 여성의 존재를 생각하는가? 태타자예요. 즉 지식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근데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회에서든 예외 없이, 즉 인간 문명의 모든 차원에 등장했던 이데올로기는 남성적인 거야. 왜 그런지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배자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식을 구성해내고 그 지식은 그래서 남성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명자의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는 더 많이 초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초과한다는 건 세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질적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8주간의 시스템적 평형장치라는 수업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얘기인 거예요. 여자들이 왜 더 많이 아플까? 여자의 무의식이 왜 더 많이 흔들릴까? 왜 더 많이 불안할까? 왜 더 많이 고통스러울까? 에 관련된 대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고 문신하고 장악한 언어가 남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별의 관계 속에서 이질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더 순종적이지 않나요? 남자들이 더 반항하고 남자들이 더 나대고 남자들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자들은 말 잘 듣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여자들이 더 불안하고 여자들이 더 흔들린다는 건 의식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의식의 차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정신분석가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왜 불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아픈지를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원인도 없고 신체로부터 뭔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실제로. 두통이 오고 복통이 오고 근육통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불안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여성적 주체가 가부장적 언어에 복종할 수는 있겠지만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신체는 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더 많이 초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식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겠지만 주의상세 초과량이라는 건 더 많이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신체의 충동이 증폭한다는 뜻이죠. 신체의 충동이 증폭할 때, 자, 그럴 경우에 언어는 지배력을 상실하겠죠. 자, 락강의 정신분석의 기초는 이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예요. 신체가 있는데 그 실제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는데 그 신체는 언어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가부장적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부르고 상징계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신체를 가지고 많은 주의상스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충동들을 향유하고 있었지만 구강충동, 시관충동, 항문충동, 호원충동 여러 가지 충동들, 다양한 충동들의 흐름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금지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 충동을 금지당하는 순간이 바로 아버지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의 언어는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언어가 아니라 남성 지배적 질서의 규범을 아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성별을 갖게 되고 난 남자야, 혹은 난 여자야 라고 말하게 되고 자신의 충동을 그런 성별의 이자관계를 중심으로 수동화시키기 시작해요.
자, 이 모든 건 생물학적인 경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인간에게는 언어적인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짐승들은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별을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게 되는데 인간들은 언어에 의해서 그렇게 추상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일까? 를 생각해 봤을 때 대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한 도움이기 때문이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쇠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죠. 저걸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어. 우리의 신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체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이 신체가 떡 나왔다고 해서 컴퓨터가 저렇게 떡 나왔다고 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다 뭘 깔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뭘 깔아야 하냐면 소프트웨어를 깐다는 것이죠. 이 소프트웨어의 힘이 막강하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체라는 것을 갖고는 태어났지만 이 신체라는 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언어적인 규범이 우리의 신체를 장악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문명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신체를 장악하는 그 지식의 성별이 바로 남성이라는 거예요. 남성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성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성은 자신의 성기를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남성은 자신의 성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의 성기가 있고 남성은 남성의 성기가 있어요. 서로 기능이 다른 종류의 성기가 있을 뿐이지만 한쪽은 상실로 경험하고 한쪽은 소유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또는 여성을 성적으로 수동적인 상태로 가정하도록 만들고 남성을 능동적인 상태로 가정하도록 만드는 것, 또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강제한 효과들이라는 것이죠. 짐승들의 세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암컷이 더 능동적인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수동성을 여성의 특성으로 가정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적인 향유도 그러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 모두가 다 소프트웨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가 그렇듯이 인간의 몸도, 자, 컴퓨터가 어떤가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강력해도 어때요? 바이러스가 등장하죠. 해킹이 가능해져요.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 해킹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해요. 현대 미디어의 세계에서 컴퓨터를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를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의 작동을 정지시킨 건 하드웨어의 고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 등장한 해킹이라든지 혹은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동작의 오류들은 다 소프트웨어로부터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물론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고통들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기능장애로부터 오는 고통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장애라는 건 뭐냐면 남성적인 언어와 여성적인 신체가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조화들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실제로 여성적 존재를 더 힘들게 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입상스의 초과량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에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부분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증가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히스테리적 증상이라고 불러요. 저게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히스테리적 현상인 거예요. 히스테리라는 것은 충동이, 신체로부터 발생하는 충동이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을 때 그러한 현상이 더 커질 때 명령하는 증상의 이름인 것이죠. 그게 히스테리예요. 그 히스테리는 여성적 구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 보세요. 주입상수의 초과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체성은 더 선명해져요. 정체성이 선명해진다는 건 이런 거죠. 아, 나는 이런 여자야. 난 만족해. 나는 이런 남자야. 나는 만족해.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의 딸이야. 나는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아내야. 누구야. 나는 누구야. 한국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그로부터 행복감을 느낄 때에는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언어와 나의 신체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를 강박증의 구조라고 불러요.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하고 목 졸리는 구조. 그래서 정체성이 선명해지는 구조. 그게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박증자들의 정신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이란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즉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배하는 언어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언어가 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그 시점을, 그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의 주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성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쪽 부분에 머무는 거예요. 대부분. 의식적으로는 이쪽에 가 있는 듯 느껴져요. 하지만 신체는 이쪽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부장적인 언어 혹은 남성적 지식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신체의 증상은 여자도 불안하게 만들지만 당사자도 불안하죠. 근데 남자들도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역시 자신들의 지식이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세계의 지식이 포착하거나 파악하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이 출현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해. 그게 바로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인 거예요. 여성의 신체에 등장하는 알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히스테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의학 용어였던 이 히스테리라는 단어 자체도 결국 여자가 뭔가 잘못돼서 뭐 애를 못 낳든가 해서 발작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규정하는 그러한 이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규정한 거예요. 저 이름 자체도. 히스테리라는 이름 자체도 결국은 남자들의 지식이 자신들의 지식에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이 출현했을 때 그것을 억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머물도록 만드는 그러한 권력의 작용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식에 관련해서 락강학파가 믿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자신들의 실천을 지식으로 규정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 분석가가 그 내담자의 무의식을 함께 탐사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 의사분들은 뒤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DSM-1,2,3,5가 쫙 꽂혀 있어요. 지식의 체계가 꽂혀 있어요. DSM이라는 건 정신진단 편람 체계라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런 증상이면 자, 우울증이시네요. 이런 증상이면 공황장애시네요. 이런 증상이면 ADHD시네요. 이런 증상이면 조현병이시네요. 라고 지식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욕망의 변이들을 파악하고 포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DSM-1,2,3,5는 누가 만드나요? 이 의사분이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뛰어난 의사분은 거기에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정신과 정신의학협회에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 중에서 뽑힌 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의사들 중에서 의사들이 존경받는 의사들이 그걸 편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의사들에게 돈을 대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미국 제약협회예요. 제약협회의 엄청난 로비가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본주의적인 자본과 남성 가부장적인 지식의 체계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DSM-1,2,3,5라는 거예요. 이 DSM 시리즈에 대한 비판은 락강학파의 정신분석학자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정신의학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심지어 정신과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지식의 체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신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국 일반적으로 심리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임상심리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증상을 즉 포착되지 않는 현상들을 명령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어떤 병이시네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셨었네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질투하셨었네요.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욕망의 변이들을 포착 불가능했던 욕망의 추이들을, 촉과들을 명명하려고 붙잡으려고 해. 고정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내담자가 믿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군요. 라는 방식으로 지식을 규정당해버려요. 자, 이러한 방식의 명명과 지식의 규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담자를 도와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도 완전하지 않고 어떠한 지식도 결국은 그 시대의 가부장적 권력의 산물이라는 의미에서 그 지식에 의해서 내담자의 증상을 규정하고 명명하는 것은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 육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진단명을 말을 하진 않아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진단서를 쓰지 않아요. 진단서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진단서를 쓰는 순간 환자의 욕망은 그 진단서의 명명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뭐 하는 자인가? 정신분석가는. 돈 받고 뭐 할까요? 그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거기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성의 신체가 더 많이 아픈 이유는 여성의 신체를 지배하는 언어가 남성적인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질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의 신체가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지 않는, 즉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혹은 심리학의 영역에서 탐사하는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신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의 이질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필연적으로 바이러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와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로서의 소프트웨어가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도 어떠한 주체도 완전히 언어에 장악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완전히 언어에 장악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신체를 다시금 장악당하도록 만들려는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여정이에요. 프로이트는 신체가 자꾸 언어로부터 빠져나가고 삐져나가고 초과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일 때마다 언어를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가부장적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어는 남성적 언어인데 자꾸 그 남성적 언어에 다시 여성적 신체가 지배받는 것을 조장한다면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실천인 것이죠. 라강이 보기에도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패가 분명하니까. 신체와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결국 증상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증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와 언어의 이질성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라강의 생각인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아픔이 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에 의해서, 자, 이게 주체의 S인 건 다 아시죠? S인데 서브젝트, 수이제라는 프랑스어이기도 하고 그 S를 대문자로 쓴 건데 그냥 S로 쓰지 않고 빗금을 친 이유도 대충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빗금을 친 이유는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S는 원래는 신체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존재로서의 신체가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빗금 쳐져 버린 것이죠. 이게 언어에 의해 장악당한 픽진화된 인간의 존재의 첫 번째 형상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자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신체가 꿈틀거릴 때 그 빗금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라강은 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뭐 라강이 알게 되지 않아도 이미 사람이 다 알았어요. 프로이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프로이트가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성공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네. 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됐죠. 예를 들면 프로이트가 첫 번째 저서에서 치료에 성공했다라고 공언했던
안나 오 베타 퍼펜하임이라는 여성도 사실은 치료에 절대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병이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끝없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언어를 강화시켜서 신체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한 회의론도 등장하게 되죠. 프로이트가 타나토스가 더 강하구나. 타나토스가 더 강하다라는 건, 즉 죽음 충동이 더 강하다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체가 더 강하구나. 그리고 에로스는 언어의 효과인 것인데 언어의 효과로서 에로스가 훨씬 미약하구나. 그래서 타나토스를 죽음 충동을 완전히 억압하기는 한 불가능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후기에 가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 의한 신체가 완전히 장악당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상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난 8주간의 수업에서 여러 번 분석했던 도식인데요. 자, 그런데 이 S가 이렇게 빗금쳐져 있는 게 완전히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의 생각에 의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될까요? 자, 빗금친 주체가 셈하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셈하나요? 대타자가 셈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타자가 셈한다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어떤 나이든 남자, 꼰대가 나를 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셈이 성공하면 빗금이 완전히 쳐지는 거예요. 자, 그게 좋다고 볼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가, 저 아저씨가 나의 존재를 완전히 규정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되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완전히 빗금이 안 쳐진다는 거예요. 나의 의식은 그걸 받아들이고 복종할지언정 나의 신체는 반항한다는 거죠. 저와 같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자의 신체가 고통의 방식으로, 증상의 방식으로 초과하고 일탈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초과와 일탈이 등장할 때에 주체는 흔들려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렇게 흔들리면 이게 저 꼰대 아저씨가 나를 규정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의 권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좋아하는 대신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꼰대에게로 찾아가요. 정신분석가 아저씨를 찾아가요. 교수님을 찾아가요. 혹은 오빠를 찾아가요. 혹은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불안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겨우겨우 반항을 좀 했더니 의식의 차원에서 다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식이 설명하는 바라는 것이죠. 자, 원래는 이게 대상 A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락강의 세미나 11에서 규정하는 환상의 공식인데 대상 A는 주체가 완전히 장악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흔들리면서 출현하는 증상이에요. 주체의 욕망을 흔드는, 그래서 주체의 욕망이 다시금 그 흔들림을 교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대상 A라는 것이죠. 이쪽에 대상 A가 원래 있었어요.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는 반응으로서 욕망한다는 거예요. 반응으로서. 그냥 욕망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방식으로 욕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체가 대상 A라면 우리의 신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대상이에요.